안녕하세요. 이 9월 모의고사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수능 때 나올 지문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좀 당연하지만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수능 지문의 어떤 체계를 맞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수에서 규칙을 찾는 거랑 좀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 뭐 문학 정도를 제외하고는 믿거나 말거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태까지 적중률이 좀 상당했으니까 한번 믿어보시는 게 좋은 방향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려야 할 게 제가 이 작품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 이런 유형의 지문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그 작품만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꼼꼼히 보시되 우리 연계 교재들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꼼꼼히 보시되 제가 추천드린 작품이나 지문들은 한두 번 더 보는 게 이게 좀 더 좋은 방식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문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입니다. 사실 이 독서 지문 자체가 가장 이제 예측하기 좀 어려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앞으로 뭐가 나올지 그리고 어떤 게 안 나올지 이런 것까지도 짓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특히 독서 부분 같은 경우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 1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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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끊어봐야겠죠. 18, 19, 20 왜 17학번은 없냐. 17학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영역으로 체계가 바뀌긴 했는데 아직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던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다음 체계가 좀 변동한 감이 있어서 영어를 절평으로 보기 시작한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약 3개년치의 기출을 가져와 봤고요. 여기서 간단한 패턴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문지문인데 사실 인문지문이 예상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여태까지의 패턴을 좀 살펴보면 동양인문이 나오고요. 이때 뭐 동양인문, 서양인문 하는 것은 보통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고전 철학들 있죠. 보통 동양인문 같은 경우에는 이황 계보가 좀 많이 나오고요. 서양인문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그리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쪽이나 이제 시민혁명 그 언저리 때 인물들, 뭐 홉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오죠. 동양인문이 한번 나오고요. 서양인문이 한번 나오고 그 외의 지문이 한번 나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년도도 동양인문 한번 나오고 서양인문 한번 나오고 그 외의 지문이 한번 나오죠. 20년도도 동양인문이 나오고 근데 인문논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 동양 학자를 먼저 설명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논리학을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인문논리학 얘는 동양 쪽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예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죠. 근데 보시면 이제 2021학년도 여러분이 보시는 수능 그때 6월에 여러분이 보시는 수능 체계의 6월 모의고사 보시면 먼저 과거제가 나왔습니다. 이 과거제 같은 경우에는 동양인문과 정책을 합친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체계인 게 뭐냐면 원래 여러분이 적용을 받았으면 안 되는 그런 수능 체계이긴 한데 2022학년도에 주제통합적 읽기라는 읽기 방식이 있습니다. 얘는 간작품적 읽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의 어떤 갈래의 지문들을 하나의 지문으로 만들어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읽기. 그래서 막 문이과 통합하고 그럴 세대가 2022학번인데 그 체계에 지금 인문 체계가 첫 번째 독서 지문 체계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 통합적 읽기가 나올 확률이 좀 높고 당연히 가랑 나 함께 나오겠죠. 요번에도. 그럼 볼게요. 먼저 과거제니까 얘는 동양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월에는 현대미학이 나왔는데 서양인문과 예술을 합친 영역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어떤 질서를 봤을 땐 이번에는 인문 체계와는 좀 다른 논리학이라든지 사회학 체계 아니면 퓨어 예술 지문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주제통합적 읽기가 시작된 학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의 기조와 함께 어떤 지문이 함께 그 주제 통합적 읽기로 나오기 쉬운지 저는 이거 인문 지문 같은 경우는 따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교적 적중하기가 좀 쉬운, 예측하기가 좀 쉬운 사회 지문과 과학 지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사회 지문은 경제 2번에 법 1번이 나오는 기조가 있고요. 과학 기술은 기술 2번에 순수 과학 1번 나오는 기조가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면 먼저 18학년도 6월에 통화정책 관련해서 경제 지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행동학, 사회행동학이 나왔습니다. 얘는 뭐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경제 지문이 아닌 다른 지문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고전통화, 그래서 경제 둘, 경제 외 지문 하나 나오고 있죠. 다음에 19학년도도 경제 둘, 채권과 채권 정책, 그 다음에 법 지문 하나, 그 다음에 2020도 저기 채권, 그러니까 경제 지문 2개, 법 지문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일단 경제가 2번 나오고 뭐 법이나 사회가 1번씩 나온다. 요거는 일단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6월이나 9월의 체계 중에 하나를 수능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6월과 9월 체계를 합쳐서 수능으로 가져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고전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그 18학년도 수능의 고전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18학년도 6월의 지문 제재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리고 2019학년도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그 9월의 형태와 그 다음에 6월의 법지문 형태가 적절히 조합이 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전 채권이고요. 그러니까 경제의 지식을 물어보는 거고 법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채권과 관련된 정책이 나왔습니다. 됐을까요? 즉 경제학적 고전 경제학적인 특징과 어떤 정책적인 특징이 한꺼번에 엮여서 즉 법지문과 경제지문 즉 6월과 9월 지문이 얼추 섞여서 같이 나오고 계신 거 보이시죠? 이게 가장 심하게 두드러졌던 게 2020학년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그 BIS 지문이죠. BIS 비율 규제와 관련된 그 지문인데 먼저 고전 채권이 나왔어요. 고전 채권을 해서 어떤 경제학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지문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9월에 법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적절히 조화돼서 국제법상에서 어떤 그 경제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둘이 정확히 섞인 BIS 비율 규제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것처럼 사회제재 같은 경우는 보통 경제가 2번 나오고 경제 외의 지문이 1번 나오는데 그 6월 모의고사의 기조와 9월 모의고사의 기조가 얼추 섞여서 수능에 나올 확률이 높다. 특히 19학년도랑 20학년도가 그랬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이제 우리가 풀게 될 수능에서 어떤 지문이 나올지 얼추 좀 추론이 가능하죠. 먼저 6월에는 디지털세와 관련한 경제 지문이 나왔어요. 디지털세와 관련한 경제 지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9월에는 조례, 명령, 규칙과 관련된 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문 체계, 수능 지문 체계는 경제일 확률이 높겠죠, 일단은. 그래서 경제 제재인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제 제재일 확률이 높겠고 이때 경제 제재는 6월의 기조와 9월의 기조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내야 될 확률이 있습니다. 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잠시만요. 자, 6월의 기조와 9월의 기조가 합쳐져서 수능에는 이따 다음 페이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통화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세 같은 경우도 통화정책의 일부분이죠. 통화정책이 나올 것인데 이때 통화정책상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지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즉, 큰 정부를 강조하는 통화정책 지문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지문의 기조는 이럴 겁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통화 지식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어떤 화폐나 금리, 채권, 주식 이쪽이라는 거죠. 그 탄탄히에서 우리가 경제 배울 때 했었던 개념을 잘 들고 가셔야겠죠. 뭐 주식, 채권, 뭐 부동산 이런 개념들이 나올 거고요. 얘가 이제
정부의 정책과 연결돼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어떤 고전적인 경제와 즉 통화 정책, 그 통화와 정책을 가장 엮기 쉬운 뭐 필립스 곡선 이런 것들 있죠. 요게 또 수능 특강에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지문들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 지문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과 관련한 문제가 나올 것인데 이때 정부의 역할을 좀 강조하는 형태의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경제학적 관점을 유지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한다. 즉 국가의 역할까지도 고민을 해주셔야 하겠고 이게 가장 나오기 쉬운 문제가 사실 국가가 통화 정책을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금리와 어떤 고용률과 관련된 개념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따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어떤 페이지 위주로 봐주시면 좋은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학기술 지문인데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이미 9월에 적중을 좀 했죠. 그래서 과학기술은 좀 맞추기가 좀 쉬운 제재 중에 하나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문제가 두 개가 나오고 순수 과학이 한 문제가 나오고요. 사회 문제와 그 사회 지문과 비슷하게 6월과 9월의 기조를 적절히 섞은 지문이 나옵니다. 18학년도 한번 볼게요. 18학년도 보시면 먼저 6월에는 전산 기술과 관련한 공학 문제가 나왔죠. 기술이죠. 그 다음에 9월 이게 조금 어떤 말할 여지가 좀 많은데 이게 그거거든요. 9월에 나온 논리학 지문인데 얘는 역학이에요. 역학. 그러니까 물리 지문인 거죠. 물리. 그러니까 논리학이랑 저기 헷갈리지 말아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통신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 두 번에 순수과학 한 번 나오고 있고요. 이때 이 통신 기술은 이 전산 기술과 굉장히 닮아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끼리는 특징이 똑같죠. 두 개 하나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계승한 그런 느낌이 좀 나오고 있죠. 19학년도 한번 가보시면 자 먼저 검사 기술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분리 기술이 9월에 나왔습니다. 둘의 지금 성향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학번 같은 경우는 제재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재를 맞추기 어려웠죠. 순수과학이 남았으니까 이때 순수과학이 지구설이었고 여기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범위였다. 순수과학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전년도 거 2020 가보시면 이게 대표적인 유형이죠. 기술이 두 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순수과학이 한 번 나왔는데 이 둘을 적절히 엮어서 수능에 비슷한 제재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유전자랑 공학을 섞으면 이게 생명공학 기술이고 대표적인 생명공학 기술이 이식 기술이 나오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지문을 예측을 했을 때 순수과학 여기가 물리였고 역학이니까요. 뭐 슈레딩거 고양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수능 19학년도에서 지구과학 나왔고 이렇게 잘 안 써지죠? 잠시만요. 지구입니다. 지구. 그 다음에 2020 학년도에 여기 유전자니까 생명이 나왔죠. 왜 이러죠? 잠깐만요. 생명 지문이 나왔고요. 다음에 가보시면 이제 21학번 요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9월에 이제 기술 아니면 과학이 나올 건데 순수과학이 나올 건데 순수과학이 나오면 제가 화학과 관련된 제재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화학제와 관련한 지문이 나왔는데 이때 이 화학제가 그러니까 순수 화학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화학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제재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순수 과학의 화학과 관련된 제재가 나올 힘을 아직까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6월에는 광학 기술이 나왔거든요. 광학 기술. 광학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는 소리를 봤을 땐 21학년도 6월에 생명공학과 관련한 광학기술이 나왔고 그 다음에 21학년도 9월에는 화학과 생명이 적절히 융합된 순수과학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능에는 얘네 두 개를 같이 엮어주면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화학공학 분야나 생명공학 분야가 나오거나 아니면 화학공학과 생명공학을 동시에 요구하는 공학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화학의 성격과 생명의 성격을 함께 가진 공학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화학의 성향과
생명의 성향이 함께 있는 공학 기술이 의학이죠. 의학. 그래서 수능 특강 지문에 보면 뇌과학 쪽이라든지 어떤 뭐 그 의학 쪽 이런 쪽의 지문이 좀 많은 걸로 봤을 때 아마 그런 방식의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글로 옮겨보면 어떻게 했었죠? 이걸 그때? 예. 자, 그래서 예상 지문을 정리해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먼저 인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믿거나 말거나 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근데 일단은 그 동양 인문과 서양 인문이 나왔는데 순수 철학이 안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는 순수 철학은 두 번이나 나올 정도로 비중이 좀 컸는데 이번에는 과거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대 예술, 서양 예술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순수 철학이 나오질 않았죠. 순수 철학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안 나왔으니까 순수 철학이 나올 확률이 좀 높고 우리가 2022학년도가 풀어야 되는 걸 지금 어쩔 수 없이 풀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제통합적 일기가 필요할 것이고 철학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인 예술이 함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수 철학과 예술이 합쳐진 분야가 나올 것이고 이걸 우리가 미학이라고 하죠. 미학과 관련된 분야가 나올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순수 철학과 예술이 합쳐진 미학과 관련된 분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이렇습니다. 이 까만색 그 글자는 수능 특강이고요. 그 다음에 요 녹색이 수능 완성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페이지들이 있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 웬만하면은 다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 중에 특히 좀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건 이따가 또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통 철학이 나와야 할 확률은 높은데 수능 특강의 그 기조를 봤을 때 논리역학 지문이 좀 많습니다. 아주 그냥 수능 특강 처음 시작부터 논리역학 지문이 막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전통 철학은 나와야 하는데 수능 특강에 논리역학 비중이 많기 때문에 둘도 주제통합적으로 엮기 쉽죠. 그래서 이쪽의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전통 철학이 나오고 이걸 예술이랑 엮거나 이걸 논리학이랑 엮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 전통 철학과 논리역학과 관련된 지문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수능 완성이고요. 다음에 이제 원래 여기까지가 저기고 수능 특강의 기조와 함께 살펴본 거고 원래의 예측에 따라서 즉 그 2022학년도의 어떤 기조를 반영하지 않고 원래의 예측에 따르면 지금은 동양인문이나 서양인문에서 벗어난 어떤 그러니까 동서양의 어떤 기조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우리 아까 전 페이지 가보시면 이런 거 있죠. 그 예술이나 18의 예술이나 19의 인문논리학 그 다음에 그 20의 예술 이런 것처럼 인문지문의 성향에서 좀 벗어난 애들 인문지문 완전 퓨어 인문지문이 아니라 아주 그냥 곁다리 인문지문 같은 느낌 있죠. 동양이나 서양의 핵심 철학이 아니라 좀 벗어난 지문들도 원래는 기조에 따르면 나올 확률이 좀 있겠죠. 이게 2022의 그 기조를 반영하지 않았으면 얘가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자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이 인문학자들의 사회학적인 어떤 근거라든지 정치학적인 근거 혹은 심리학적인 근거를 주제통합적 읽기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인물들을 띡띡 주고 여기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이나 정치학적 해석 혹은 심리학적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나 수능 특강에 관련된 지문이 많길래 얘도 의심을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미학과 관련된 얘기 있죠. 고전 철학과 예술을 함께 얘기한 엄청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수능 특강에 너무 많아요, 요번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철학 얘기를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고 해서요. 얘가 연극론을 주도를 했어요. 연극론. 우리가 어떻게 연극을 하고 연극의 구성 요소는 뭐여야 하며 비극은 뭐고 뭐 희극은 뭐고 이런 식으로 연극론을 좀 주도했는데 얘는 미학의 분야에 적절히 들어맞죠. 철학과 예술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문 중에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문 지문과 나머지 지문이 엮여 나올 때 곁다리 인문으로 인문 조금 얘기해주고 이쪽이 메인인 경우, 이 경우에는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나올 만하죠.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수능 특강에도 실려 있으니까 한번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중에서 나올 확률이 좀 높고요. 요 페이지 안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데 나는 시간이 별로 없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이제 급하다. 이런 분들은 여기 230페이지 별표 그리고 9페이지 아퀴나스랑 관련한 논리역학 지문이고요. 다음에 17페이지 이게 프로이트 관련 지문이고 102페이지 그리고 234페이지 특히 234페이지는 1호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흐름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난 정말 급하다 라고 하면 239페이지, 17페이지, 102, 23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나올 확률이 좀 높겠고 이 중에 하나가 나올 여지는 웬만하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공부를 하실 때 시간이 없으면 5개 정도만 좀 깊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경제로 넘어갈게요. 경제는 큰 정부의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통화정책인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통화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경제에 개입을 할 수 있는 분야여야겠죠. 지문의 양식은 이럴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지 금리에 대한 설명, 이런 아주 기초 경제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통화정치에 개입을 하기 좀 쉬운 분야가 대표적으로 금리, 환율, 고용입니다. 얘네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한 게 필립스 곡선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번 수능 특강에 관련 지문이 좀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페이지는 요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생님 저는 시간이 좀 없어요 라는 학생들은 20페이지 그 다음에 112페이지 그리고 138페이지 그리고 수능 완성의 172페이지 이런 형태의 지문이 나올 것이다. 국가가 무조건 개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경제학도 이제 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탄탄히 부분 잘 기초경제학 공부를 하셔서 국가가 뭐를 어떻게 조정할 때 뭐가 어떻게 되려는지 이런 것들 파악을 하고 계시면 문제풀이가 좀 수월한 감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과학제재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월에 나온 지문이 순수화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그랬죠. 왜냐면 화학과 생명 분야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순수화학이 나올 확률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화학이 나올 확률도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광학기술은 이건 생명이고 그 다음에 9월에도 화학과 생명이 겹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순수 생명이 나올 확률도 좀 있겠죠. 그래서 순수화학과 순수 생명 지문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대표적인 페이지들이 요것들인데 확률은 좀 낮아 보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쪽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전산공학이나 화학공학, 그 다음에 생명공학 쪽이 좀 나와야 합니다. 일단 전산공학이 나와야 하는 정산공학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기조상 전산공학이 매년 한 번 정도 뭐 통신기술이라든지 가볼까요? 뭐 전산기술이라든지 통신기술이라든지 뭐 검사기술이라든지 어떤 뭐 전자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한 번씩은 나왔는데 올해는 지금 나오고 있질 않죠. 그래서 전산공학과 관련된 분야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화학공학과 생명공학 분야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얘긴데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합칠 수 있는 분야들이 대표적으로 뇌공학, 그렇죠? 뇌에 어떤 전기 자극을 주면 뇌에 즉 생명에 어떤 전기 자극을 주면 어떤 변화, 뭐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화학적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뇌공학 쪽이라든지 혹은 키트, 우리가 뭐 코로나 검사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키트 있죠. 어떤 그 생명적인 인풋을 넣으면
어떤 화학적인 변이가 일어나서 전산공학에서 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키트 같은 시스템, 혹은 신경공학, 얘는 뇌과학 쪽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뭐 행복을 느낄 때 뇌의 어디 부분에서 뭐가 분비되며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런 쪽 있죠. 아니면 그냥 순수로 화공만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순수로 생공만 나올 수도 있겠고, 순수로 전산공학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스펙트럼을 포함한 게 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뭐 이쪽에서 강조할 만한 지문은 없습니다. 순수화학이나 순수생명이 나올 확률이 없진 않은데 중요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 안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X 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밑줄을 잘못 친 거예요. 171페이지, 그 다음에 214페이지, 203페이지, 이쪽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제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서는 적중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서, 자, 이게 여태까지 나왔던 3개년 동안 나왔던 문학 작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그 색깔 표시가 뭐냐면 요 약간 남색 같은 그런 포지션 있죠. 파란색 같은 색깔은 서정 시인을 의미하겠고요. 그다음 빨간색 서정 문학가들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칠한 건 반영론 문학과, 즉 사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문학가들 있죠. 빨간색은 반영론 문학가고 파란색은 서정 문학가라는 거. 그다음에 보라색 같은 경우는 이 포지션을 정리하기 어렵거나 서정 문학도 썼고 반영론 문학도 썼던 사람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연도별로 끊으면 눈치가 좋은 사람은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갑시다. 자, 일단 비율, 어떤 그 서정 문학가들과 반영론 문학가들의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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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이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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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이네요. 그죠? 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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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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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입니다. 심지어 서정인지 반영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아주 균형 있게 한 명씩 들어가 있네요. 다음, 자, 김광균 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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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이네요. 그 다음 반영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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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네요. 그 다음에 고재종은 딱 중간에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죠. 고재종 시인 같은 경우는 남도문학가기 때문에 농촌을 그 도시를 비판하는 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과 서정의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게 중요하죠. 다시 주고, 자, 조지훈 서정문학가죠. 손택수 서정문학가입니다. 김혜순 서정문학가예요. 최동훈 서정문학가입니다. 성석재 반영론 문학가죠. 이기영 반영론의 극치를 달리죠. 카프문학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김수영도 반영론의 극치를 달리죠. 그래서 반영론이 지금 3명이 나왔고 서정시인들이 지금, 서정문학가들이 지금 4명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단 반영론 문학가가 요번에 수능 체계로 봤을 때 비중이 좀 높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거 2020의 시스템이라든지 2020 6월 그리고 2018 수능 2019 9월 이런 식으로 반영론 문학가가 2명이 나올 거고 서정 문학가가 1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배열을 하면 좋냐면 보통은 반영론 문학가들을 산문 쪽에 넣기가 좋아요. 왜냐면 짧은 시를 가지고는 사회를 비판하기에 어려운 면모가 좀 있고요. 딱 보셔도 현대 산문 쪽에 빨간색 비중이 좀 높죠. 반영론 비중이 좀, 김소진, 최동훈을 제외하고는 한 번씩은 다 반영론을 썼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소설에는 반영론 작가가 나올 확률이 높겠고 현대시 같은 경우는 김혜순과 김수영 혹은 윤동주와 김기택이 엮여 나온 것처럼 반영론 문학가와
서정문학가가 한 명씩 등장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먼저 현대문학가들부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검은 색깔은 9월에 제가 예측했던 분들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분들은 이제 9월 모의고사의 결과까지 보고 다시 넣어둔 그런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 9월에서 그 적중한 사람들이 많죠. 여기에 이제 김혜순 나왔고요. 9월에. 그리고 9월이나 6월에 나온 분이 그 해 수능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분들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김혜순 적중했고요. 누구였지? 김수영, 김수영 씨, 그죠? 그리고 이기영 씨, 이기영. 그 다음에 영상에서 제가 성석재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빼겠습니다. 됐나요? 다 한 것 같고요. 자, 오케이. 이 다음에 이제 6월에 나왔던 사람들도 좀 제외를 해주면 좋겠죠. 조지훈. 그 다음에 손택수. 성석재 빼고 손택수. 손택수는 여기 아예 안 들어가 있나 봅니다. 예. 요건 6월에 나왔던 인물들을 제외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나올 확률은 제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선생님, 뭐 2018 6월에 나왔는데 수능에 다시 나올 확률은 없나요? 혹은 뭐 2018 수능에 나왔는데 수능에 또 나올 수는 없나요? 이 확률은 낮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제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남겨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반영 둘, 맞죠? 반영 둘, 서정 하나가 나와야 하죠. 잠깐만요. 셋, 넷, 예. 반영 둘, 서정 하나가 나와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올 확률이 높은지 이번에 어떤 문학 기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프, 청록파, 여성문학과, 리얼리즘, 특히 7080 쪽 있죠. 이쪽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매우 높아 보여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은 그 문학 기조를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먼저 추가된 사람, 여기 김현승이 추가가 됐는데 김현승 같은 경우에는 김동리랑 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추가로 뭐 김동리 계파, 뭐 이 정도로 추가하겠습니다. 김현승은 김동리랑 친했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 실려 있기도 하고, 앞부분입니다. 수능 특강에 그 실전 학습으로 넘어오기 전에 아예 막 한 9페이지, 10페이지 그쪽 부분이라는 거죠. 김동리 계파도 나올 확률이 있고요. 대표적인 김동리 계파인 김현승을 추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윤우영도 김동리랑 접점이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윤우영도 그렇고, 윤우영 그 라인이 한승원이고 한승원 라인이 정호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김동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죠. 이렇게까지죠. 서영은까지. 서영은도 포함하시고. 이렇게가 다 김동리 계파거든요. 이렇게가 다 김동리와 접점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다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청록파. 왜냐면 6월에 지금 조지훈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한 3개년치 중에 청록파랑 관련된 인물들을 한번 다시 짚어드리면, 조지훈 2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지용도 청록파랑 동시대 인물입니다. 청록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정지용이 추구했던 구인회 쪽 있죠. 뭐 김기림, 혹은 뭐 박태원, 유치환, 이 정도. 유치환은 왜요? 유치진의 동생이라서. 유치진은 구인회죠. 그래서 유치환도 구인회 성향이 좀 있었고요. 이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관련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왔었다. 그리고 청록파가 요번에 수능 특강에서 뭐 수능 완성까지 포함하면 다죠.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서정주 이렇게인데, 지금 수능 특강에는 조지훈, 박목월, 서정주가 있고,
수능 완성에는 박두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박목월은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 특히 청록파의 확률도 좀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 여기서 겹치는 사람을 보시면 일단 서정주는 나오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얘는 너무 친일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교육적이지가 않아서 서정주는 나오기 어렵고 조지훈은 나왔고 박두진은 칠모인가 신모의 교육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평가원이 좀 꺼려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주 반짝거리는 사람이 있죠. 박목월. 박목월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김선우 같은 경우에는 서영은과 좀 친분이 있고 그리고 김선우는 여류계 작가로 좀 넣어주실 필요도 있어요. 여기 그래서 한 번 더 넣었거든요. 김선우가 원래 있었는데 여류계 성향도 좀 있습니다. 여성문학가의 경향도 좀 있다는 얘기죠. 반영론은 아니었고요. 다음에 이제 전상국이랑 신석정을 넣어놨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6월 모의고사의 손택수의 영향입니다. 손택수 같은 경우가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 어떤 글의 여지를 좀 파괴하려는 성향이 좀 있었거든요. 마치 이상이나 전상국처럼. 그래서 대표적인 글을 파괴했었던 인물 전상국, 막 초성체 같은 거 글에 썼었죠. 그 다음에 신석정의 후기 작품도 그런 그 어떤 문학의 기조를 좀 부수는 그런 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쪽 라인 이분들은 손택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넣어놨고요. 다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청록파 다뤘고 김동리 계파 다뤘죠.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김동리 친구 김정한 얘는 반영론 모래톱 이야기 그죠? 김동리 친구 김현승 친구 서정주 부인 서영은 제자 이문구 제자 박경리 제자 강신재 제자 윤우명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죠. 김동리 다 갭하고 그 다음에 청록파 서정주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이쪽이고 이 신동엽 김수영을 넣어둔 이유는 박두진이랑 조지훈이 후기 때 반영론으로 틀었다 그랬죠. 후기 때 이제 4.19 혁명 이후로 반영론 작가가 됐는데 물론 조지훈이나 박두진이 반영론 때 글이 나오기에는 너무 청록파 때 글의 문학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조지훈이나 박두진의 반영론 글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근데 동시대 때 4.19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인물이 김수영과 신동엽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김동엽과 그 신동엽과 김수영 중에 김수영이 좀 나온 상태죠. 그래서 신동엽 자체도 확률이 좀 있고 그래서 박두진과 박목월을 또 다시 돌아보게 하는데 박두진은 교육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글쎄 그래도 이제 박목월로도 수렴이 되는 경향이 좀 있죠. 다음 지우고 이제 여류 작가들 이거 지웠으면 안 되는데 여류 카프 청록파 그 다음에 저기 김동리 리얼리즘 됐을까요? 이제 청록파 다뤘고 김동리 다뤘으니까 여류 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이죠. 박경리, 박완서, 오정희, 신경숙, 강신재, 나이덕, 김혜순, 문정희, 고정희, 김선우 이쪽 있죠. 이쪽 일단은 박경리랑 강신재 같은 경우에는 김동리 계파랑도 접점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만 박경리는 너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박경리가 2020 6월에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 나올라나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합니다. 그다음에 뭐 강신재 요 정도가 있겠고 박완서, 오정희, 신경숙, 김선우, 나이덕, 고정희, 김혜순, 문정인데 여기 보시면 여류 작가긴 한데 서정시의 경향이 강했던 사람이 서정 문학의 경향이 강했던 사람이 강신재, 나희덕, 김혜순, 문정희, 김선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서정 문학의 경향이 좀 강했고 그리고 김혜순이 9월 모의고사에 나왔기 때문에 여성 문학가인데 서정 문학을 했던 인물을 좀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순 일단 안 나오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접점이 있는 인물이 여성 문학가인데 서정 문학을 했던 이쪽 라인일 확률이 높아 보이고 물론 반영론 문학이 두 번이나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박경리, 박완서, 오정희, 신경숙, 고정희 또 나올 확률이 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사람 이 중에 한 명만을 꼽자면 나이덕이 매우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나이덕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태까지 여류문학을 내는 경향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여류문학계를 내는 경향이 잘 없었는데 해봤자 뭐 정말 문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박완서나 박경리 정도를 이제 여류문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내고자 냈었는데 다른 여류문학가들은 육구 수능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어떤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그리고 2022학년도에 예비문항 가보시면 김선호 시인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슬슬 여름문학을 내고 싶다라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아주 여러분들이 사실 버려지는 카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넘어가기 좋은 카드다. 그래서 다음 해에 다음 해부터 시작될 여류문학의 어떤 기조적인 흐름을 위해서 요번에 징검다리로 좀 활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근데 김혜순을 낸 걸로 보아서 얘가 서정실 확률이 높고 공교롭게도 09 개정 교육 과정이랑 1호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가장 많이 작품이 추가된 작가가 이 나이덕 작가거든요. 그래서 나이덕이 좀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이덕 작가의 작품인 뭐 그 복숭아 나무 곁에서 뭐 산속에서 그 다음에 뭐 내 유년의 울타리는 뭐 탱자나무였다. 그 다음에 우리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지문까지 요 정도 나이덕 작가가 좀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성의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생명과 미시 세계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러면 여류 작가 얼추 다뤘죠. 다음에 리얼리즘. 이거는 이제 반영론을 우리가 지금 두 개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반영론은 소설에서 내기 좀 쉽다 그랬죠. 그럼 소설의 대표적인 반영론 작가가 누구 있냐면 이 리얼리즘 갭하고 그래서 지금 성석재를 내놨어요. 성석재는 리얼리즘 7080 9000의 대표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0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그 농촌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넣어놨죠. 그럼 농촌도 신경 써야 하고 7080 비판했던 인물도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쪽이 이쪽이에요. 이렇게가 농촌 얘기를 했거나 7080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 위쪽 염상섭 최만식 같은 경우는 리얼리즘을 아주 정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함세도까지 넣어줘야겠죠. 이 정도 이게 어떤 리얼리즘과 관련된 그런 계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가장 리얼리즘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는 요쪽 있죠. 최만식, 염상섭, 황석영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리얼리즘의 어떤 대부들 그죠? 이쪽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세 명은 정말 중요하고 특히 성석재가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황석영적 기조가 확률이 확 올라갔습니다. 황석영적 기조가 확률이 올라갔으니까 이 사람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에 이제 황석영이 이야기했던 7080 반영론 비판 쪽 있죠. 대표적으로 거의 성향이 비슷한데 이강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강백이라는 극작가가 있고 심지어 김혜순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강백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차범석 작가가 나왔거든요. 연도가 언제지? 차범석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수능이 아니라 18, 9월에 나왔는데 이분 기조가 저기 이강백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강백도 좀 신경 써주셔야 하겠고 윤은길도 황석영이랑 기조가 같아요. 윤은길, 황석영, 이강백이 같은 스타일로 도시화 산업화 비판하고 특히 막 노동 문제 중요시하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한승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남도문학가기 때문에 그때 넣어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어떤 고재종 그다음에 김용택, 박남준 이런 인물들 있죠. 이런 인물들도 이제 농촌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석재가 그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현기영 같은 경우도 7080의 특히 정치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었죠. 신경님도 남도문학과이기 때문에 넣어놨고 그래서 이쪽이 남도문학과 위주고요. 농촌 얘기했던 분들 이쪽이 7080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반영론을 썼고 그리고 어떤 이쪽 리얼리즘 계보가 아직 살아있죠. 염상섭과 최만식 성석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리얼리즘 계보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활동했던 염상섭과 최만식이 활동했던 요 시기의 인물들 있죠.
구상, 박봉우, 전광용, 정한모, 이호철 요 정도. 특히 이호철 같은 경우는 또 황석영과 기조가 좀 겹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리얼리즘이 거의 최만식이 거의 처음으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최만식과 거의 동시대 때 리얼리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인물이 최서해입니다. 최서해. 근데 최서해가 또 공교롭게도 카프적인 기조가 좀 있습니다. 카프 문학가였죠, 애초에. 오케이. 그래서 이쪽 카프 쪽으로 쭉 넘어오겠습니다. 시문, 한솔야, 이상화, 이기영, 카프문학과 나온다 했었죠. 카프문학과 나와버렸죠. 이기영이 나왔으니까 아직 카프문학적 기조가 살아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쪽이 좀 나올 확률이 높고 또 추가로 왜 카프문학과가 잘 나와야 하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체크했던 인물들 중에 정지용, 김기림, 박태원, 이쪽 있죠, 이쪽. 이 인물들이 구인의 인물들입니다. 뭐 유치원까지도 구인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구인회에 대한 강조를 19년도 때 엄청 빡세게 해서 뭐 구인회가 나올 것이다, 구인회가 나올 것이다. 제가 계속 그냥 읊듯이 계속 노래를 했었는데 구인회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지금 둘이 나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구인회에 대한 욕구는 지금 해소가 됐어요. 평가원 입장에서 구인회에 대한 욕구가 해소가 됐는데 구인회라는 단체의 특징이 프로 문학을 반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반대하고 나온 거다 보니까 이 프롤레타리아 문학 하는 사람들이 카프 문학가죠. 그럼 이제 이쪽에 대한 욕구도 좀 해소를 하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이기영을 슬쩍 넣어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 유진호는 나중에 좀 성향이 바뀌었지만 시문, 한솔야, 이상화, 이기영 그리고 초기 유치진까지 초기 유치진입니다. 작품은 초기 유치진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극이 나온다면 송영 극도 나올 만하죠. 극이 나온다면 송영, 수필이 나온다면 신영복. 신영복은 카프 문학가는 아닌데 사회주의 문학가죠. 이분은 통역당 사건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었죠. 이분은 완전 사회주의파기 때문에 신영복이 나온다면 수필이 나올 확률이 좀 높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이 시문 아래에다가 이제 저항시인 혹은 이 저항시가 쓰였던 요 시기의 인물들을 지금 넣어놨는데 대표적으로 한용운 시문이랑 같은 동시대에 일제 저항했던 인물이죠. 시문은 카프 문학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육사도 그렇고 윤동주도 그런데 이 윤동주가 저항 문학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쪽 이육사 윤동주 라인의 확률은 좀 낮아 보입니다. 김영랑도 그렇고. 근데 반면에 같은 일제강점기 때 반영론 문학을 안 했던 사람, 즉 저항시를 쓰지 않았던 인물인 백석이랑 김소월도 나올 만하고요. 그 다음에 시기가 좀 지나서 그 의심이 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 이상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상. 백석과 김소월 이쪽에 이상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기가 한 70, 80, 90 쪽으로 넘어오면 기형도라는 인물이 있어요. 기형도는 숭특강에 있죠. 근데 이 사람도 기조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수능 체계에서 제1원칙이 절망이랑 우울을 다루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상이랑 기영도는 절망과 우울과 관련된 작품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좀 높아 보이진 않고 이상이랑 기영도도 그래도 절망과 우울을 주제로 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기영도의 엄마 걱정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도 한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장황하게 이 어떤 계파에 대한 설명이 끝났는데 그래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중에 일단 나와요. 이 중에 웬만하면 그 현대시 곁다리로 나오는 사람 한 명을 제외하면 웬만하면 이쪽에서 현대시랑 현대 산문이 나옵니다. 이거 잘 체크를 하시고 다 수능 특강 앞쪽이나 수능 특강 전문 그리고 수능 완성 앞쪽과 수능 완성 전문에 나왔던 인물들입니다. 일단은 얘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웬만하면 이거 다 하세요. 이쪽에서 웬만하면 나와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시간이 정말 없다. 나는 무조건 핵심만 좀 짚고 싶다. 나 급하다. 라는 사람들은 자 서정주는 애매하니까 얘는 세모 박목월 박두진 신동엽
신석정, 김동리. 대놓고 김동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문고는 최근에 나왔고. 나이덕은 별표 2개 합시다. 박목월도 별표 2개 할게요. 오정희, 중국인 거리. 우린 인천 사람이니까 중국인 거리는 맞아야겠죠. 이강백도 별표 2개 할게요. 황석영도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염상섭, 최만식, 윤은길. 그 다음에 그거 안 써놨나? 그 작가 누구죠? 조세희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조세희 작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난소공을 쓰신 분이죠. 이 조세희 작가도 알고 계시면 조세희 작가는 황석영, 윤은길, 이강백, 이호철 이쪽 라인이랑 좀 겹칩니다. 이호철도 그렇고. 이쪽은 잘 모르. 김유정은 안 나옵니다. 얘는 범죄자니까. 유치원이 나왔으니까 또 유치진도 나올만 하겠죠. 고재종은 나왔네요 최근에.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경 나왔으니까 제외하고. 이쪽이 전체적으로 별표입니다. 그리고 김소월은 박목월이랑 같이 나올만 하고 시기도 좀 나올만 했어요. 또 돌만해요. 마치 윤동주 이육사처럼. 그 다음에 아까 이상이랑 기영도도 들어만 돌아 정도. 이상 나오면 자아성찰이고요. 기영도 나오면은 이제 뭐 우울한 게 아닌 이상은 보통 고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 정도. 난 시간이 정말 없어요 라고 하면 요 인물 정도는 한번 다시 봐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반영론 둘, 서정 하나 정도 찝으면 요번에 수능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박목월, 시문, 황석영 이런 것들 있죠. 박목월, 나희덕, 서정이네. 나희덕, 황석영, 뭐 유치진 요 정도 있죠. 뭐 서정이 2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영론 2명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소설 쪽에는 7080 리얼리즘 아니면 카푸브나카가 아니야. 소설에는 7080 반영론 쪽에 나올 확률이 좀 있고요. 특히 리얼리즘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시에 카프적인 기조가 있는 시문 혹은 수필과 나온다면 신영복. 그리고 나머지 서정 시인 박모울이라든지 나이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올 확률이, 신석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이 인물들만 다루고요. 시간이 있다면 다 다루셔야 합니다. 이 중에 웬만하면 다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고전은 뭐가 나올지. 자, 고전 보시면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고전에서 그 표시한 근거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양반류 사람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권어문, 뭐 이곡, 이런 사람들 다 정철, 윤선도 다 양반이죠. 파란색이 양반류고 빨간색이 평민류예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죠. 고전 산문 보세요. 이거 임장군전 정도, 조홍전 정도를 제외하고는 영웅군담 소설 자체도 아니거든요. 갑자기 어떤 평민류 성향이 좀 짙어졌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자리는 제 생각에 평민류가 고정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평민류, 조선 후기 평민류 작품 혹은 신화나 설화 이쪽이 고정이 될 것 같고요. 고전 시간은 양반류 문인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시기상 조선 중기, 조선 후기 이쪽 실학자 이쪽 라인 있죠. 혹은 뭐 정철 윤선도 이쪽 라인, 그 오성과 한음, 뭐 이항복 이덕형 내지는 박일로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전 시가에서
양반류 나와야 하고요. 고전산문에서 평민류 나와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그러니까 고전산문에서 양반류가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고 봐요. 해봤자 뭐 조성기 정도, 굳이 따진다면. 근데 심지어 창성가미록은 평민류에 가깝죠. 근데 고전 시가에 평민류가 나올 확률은 있어요. 오케이? 고전 산문에는 양반류가 나올 확률은 없지만 고전 시가에는 평민류가 나올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럼 작품들이 뭐가 있느냐? 이 정도가 있습니다. 조선 중후기 이쪽에서 고전 시도 나오고요. 고전 산문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철 윤선도 나왔으니까 빼고, 이쪽이 같은 라인이 정극인 박일로 이양복 이덕형이거든요. 얘네가 같은 시기에 정치했던 인물, 정극인이 좀 앞이긴 한데 비슷한 시기에 정치했던 인물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인물들인데 정극인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극인도 확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쪽 라인 있죠. 삼형제, 거의 삼형제처럼 지냈던 오성과 한음, 그리고 그들의 친구였던 박일로. 박일로가 좀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선상탄이랑 누항사 잘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쪽 라인 있죠. 다 실학자 라인들입니다. 최재공, 정약용, 정학유, 박지원, 유득공, 이휘일, 권필, 이익, 이 정도가 되겠는데, 정약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니네요. 정약용도 좀 나온 지 꽤 됐으니까 정약용 이쪽도, 왜냐면 정약용도 실려 있고 정학유도 실려 있거든요. 아들인. 그러니까 둘 다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 이쪽 실학자 라인에서 아마 수필이나 시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중은 일단 안 나오고요. 김만중은 나올 확률이 매우 낮고, 만약 진짜 만에 하나 고전산문에서 양반류가 나온다면 조성기라든지 임춘 정도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양반인데 재밌으려고 글 쓰는 사람들, 진심 아닌 사람들, 왕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뭐 그 가전체를 썼다든지, 아니면 가정소설을 썼다든지, 가문소설을 썼다든지, 만약에 산문에 양반류가 나온다면 이쪽입니다. 남영로도 그렇고 서유영도, 이쪽은 수필 쪽이죠. 수필 쪽. 정리해드리면, 자, 이쪽은 다 시예요. 이덕형 정도를 제외하면 이쪽은 웬만하면 시가 나옵니다. 정철, 윤선도, 정극인, 박일로, 이양복, 이덕평. 그 다음에 만약에 수필이 같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쪽 라인일 겁니다. 최재곤, 정약용, 정학유, 박지원, 유득공, 이휘일, 권필, 이익. 그죠? 그 다음에 소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조성기, 임춘 정도, 서유영이랑 남영로도 수필. 서유영은 소설도 좀 많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심청전도 나오기도 했고, 개한 소설에 대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개한 모티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서유영의 작품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유영이 개한 모티브를 거의 조선에서 가장 열심히 썼던 인물이니까 육미단기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다음에 산문이 보통 이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방울전, 방한림전, 이게 가장 확률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여류의 성향이 좀 있죠. 여성문학적인 성향이 좀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시가가 만약에 양반류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니까 그 평민류 성향이 좀 있다 인 경우, 그러니까 윤선도 정철 스타일이 아니라 평민류처럼 글 쓰는 양반들 있죠. 대표적으로 3인방 있죠. 신이문은 조금 아니긴 한데 후기 인물이니까 요 3인방, 특히 안도환. 얘네들은, 안도환은 물론 아니고 양반이거나 뭐 악공이거나 한자리 했던 인물인데 글을 평민처럼 썼었죠. 그냥 안도환은 평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사람들, 그러니까 고전 시가에서 양반류를 낼 기조가 깨진다면 이쪽 인물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 그다음 나머지는 다, 웬만한 것들은 다 후기 평민류 작잡 이상이거든요. 그죠? 간민가, 흥보가, 성조풀이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신화랑 관련된 것들 있죠. 한국 신화, 뭐 이를테면 바리대기, 그죠? 그다음에 뭐 천지왕 범풀이, 천지왕이 그 한국판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소별왕과 대별왕 이 정도, 소별왕 범풀이, 대별왕 범풀이,
뭐 환웅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 가능성도 좀 있고 봉산탈춤도 그렇고 노처녀가 상녀 이런 것들도 나올만하죠. 얘는 야담이니까. 집장가 형장가. 집장가 형장가는 최근에 나오기도 했거든. 그 춘향 이별가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잡가의 영향이 좀 남아 있다는 거죠. 순응이 아니었으니까 춘향 이별가가 이 정도. 콩쥐팥쥐전 다 나올만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중요한 거 수특 52페이지 뭐 님이 오마하면을 이런 작품 있죠. 이런 것들처럼 모든 후기 사설 시조류도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후기 평민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 중에서 다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 중에서 웬만하면 다 나오는데 나는 정말 시간이 없다.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 라는 사람들은 박일로는 별표 2개. 반드시 선상탄이랑 누항사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양복, 이덕형, 정약용, 박지원, 조성기, 서유영도 별표 2개 할게요. 금방울전이랑 방알림전은 별표 3개. 이 둘 중 하나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안도환도 별표 3개. 얘는 시가에서 변주를 준다면 안도환밖에 나올 게 없어요. 간민가 만원사랑 만원사답 반드시 풀고 가세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이런 신화 쪽 뭐 바리대기라든지 성적풀이라든지 숙향전은 이쪽 라인입니다. 숙향전은 이쪽 라인이에요. 방알림전 금방울전 요 정도. 이춘풍전도 얘도 이쪽 라인이죠. 여성의 능력 요렇게 이 4개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춘풍, 숙향, 금방울, 방알림 됐을까요? 요게 대표적으로 고전에서 요 정도가 나오겠다라는 얘기고요. 사설시조류도 중요한 거 많으니까 현대 어플에 한번 보고 가주셔야 하겠고요. 요 정도가 나올만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문법이죠. 문법 같은 경우도 맞추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 나올지 얼추 그냥 느낌대로 좀 알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연도별로 끊어보고요. 그리고 화작은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문법이 마지막이에요. 자 이렇게 연도별로 끊으면 이제 그 눈치가 좋은 사람들은 좀 찾으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해에서 그 6구 수능을 통틀어서 한 해당 통사론이 6문제 나오고요. 의문론이 3문제 나오고요. 의미론이 3문제, 중세국어가 3문제 나옵니다. 보통 형태론은 여기 포함하고요. 화형론은 의미론에 포함합니다. 이렇게 6, 3, 3, 3 체계를 유지를 하거든요. 한번 세볼게요. 먼저 통사론 18학년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의문론 하나, 둘, 셋. 얘는 시간 표현이랑 같이 엮여가지고 의문론이 대놓고 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의미론 하나, 둘, 셋. 그죠? 중세국어 하나, 둘, 셋. 여기 보시면 의미론이 지금 2.5개잖아요. 2.5개. 그죠? 왜냐면 하나가 의문론이랑 성향이 좀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2.5개다 보니까 어거지로 갔다가 완벽한 의미론은 아닌데 비슷한 화형론을 가져다 채우고 있죠. 이 정도로 이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거든요. 심지어 2022학년도에도 이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엄매 문제를 보면은 5문제가 똑같아요. 요 형태로 통사 2개, 의문론 하나, 의미론 하나, 중세국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19학년도 통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왔네요. 그죠? 다음 의문론 하나, 둘, 셋. 한 2.5개 정도 되죠. 그다음에 의미론 하나, 둘, 셋. 얘는 3.5개네요. 3.5개. 그다음에 중세국어 하나, 둘, 셋. 얘도 체계 잘 맞추고 있죠. 2020 하나, 둘, 셋, 넷, 다섯, 6. 통사 6개. 그다음 의문론 하나, 둘, 셋. 의미론 하나, 둘, 셋. 중세국어 하나, 둘, 셋. 그죠? 자 그러면 2021학년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시험이죠. 하나, 둘. 화형론은 의미론으로 친다 그랬죠. 셋.
의미론 3개 나왔네요. 그죠? 오케이. 다음 통사론. 하나, 둘, 셋, 넷. 통사론 4개 나왔습니다. 그죠? 다음에 의문론 하나 나왔어요. 중세국은 2개 나왔고요. 자, 그러면 배열만 봤을 때 통사론이 2개 나와야겠고 의문론이 2개, 중세국어가 하나가 나와야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제가 이제 탄탄히 다루면서 계속 얘기했듯이 내년부터 과목이 언어와 매체로 바뀐다 그랬죠. 언어는 의미론과 활용론의 분야입니다. 언어니까, 말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의미론이 하나 더 나오는 것은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의미론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의문론의 성향이 좀 비슷한, 의문론과 성향이 좀 비슷한 의미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똑같아요. 통사론 2개, 의미론 하나인데 의문론과 좀 섞여 있는 애. 그 다음에 의문론 하나, 중세국어 하나, 이렇게 총 5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체계는 일단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느냐? 이것도 이제 눈치 좋은 사람들은 파악을 좀 하셨을 거예요. 자, 수능에서 문제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한 번은 무조건 비슷한 개념을 다루어야 해요. 가볼게요. 18 수능에 통사론 문제에서 단어의 형성을 내고 싶대요. 그러면 이전에 한 번은 나왔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18, 9월에 단어의 형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전 구성도 한 문제 있죠. 수능에. 이 의미 관계랑 단어의 형성을 합쳐둔 게 사전 구성 문제죠. 이미 다 밑밥을 지금 깔아놓고 있죠. 다음. 자, 통사론을 내고 싶은데 얘를 품사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6월에 조사체계를 냈어야겠죠. 그죠? 다음에 의문론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전에 의문론과 관련해서 의문변동 특기 개수를 세는 문제를 한번 내줬죠. 그죠? 다음에 의미론 가볼게요. 문장 성분 내고 싶으면 문장 성분 냈어야 됐던 거죠. 이 체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통사론에서 품사를 내고 싶네. 그러면 통사론에서 품사 냈어야 됐죠. 2019 9월에. 그죠? 통사론에서 사전 구성 내고 싶네. 얘는 제가 우리가 탄탄히 때 뒤에 토파보기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 맞춤법의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도 냈고 대표적인 한글 맞춤법인 로마자 표기법도 갖다 내고 있죠. 중세 통사론에서 조사를 내고 싶어요. 그럼 품사 냈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의미론에서 아는 문장 내고 싶으면 아는 문장 냈어야 합니다. 의문론에서 모음 체계 내고 싶으면 6월에 의문 체계 넣어놨어야겠죠. 그죠? 같은 맥락입니다. 의미관계, 의문론 발음, 문장 성분, 조사. 뻔하죠? 자, 그러면 2021에서는 어떤 스타일이 나와야 하냐면 여기부터 집중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통사론이 2문제 나와야 하고 의미론 1문제, 의문론 1문제, 중세국어 1문제가 나오고 싶다라는 거죠. 통사론을 2문제를 한꺼번에 내려면 2개가 둘 다 모자라니까 11번, 12번으로 2문제를 같이 지문으로 주는 거 있죠. 여기서 통사론을 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확률은 단어의 형성 체계를 물어볼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적인 여지도 좀 들어가 있었죠. 자주, 마중 요 문제가 9월에 나왔는데 얘는 다른 통사론 문제에서 품사를 좀 다뤘거든요. 됐을까요? 그러면 이번엔 예측하기가 좀 쉽죠. 단어의 형성과 한글 맞춤법 혹은 품사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됐을까요? 단어의 형성이랑 또 품사가 엮기도 굉장히 좋죠. 대표적으로 품사랑 단어의 형성이 엮인 게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고요. 한글 맞춤법이랑 단어의 형성도 합성어랑 파생어의 사전적인 어떤 그 사전의 기록적인 특징으로 충분히 엮을만 하거든요. 이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어의 형성이나 품사가 나와야겠죠. 다음. 자, 이제 의문론에서 모음 변동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반모음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조금 좀 수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의문론을 내려면 일단 의문론 이 한 문제는 의문의 변동일 확률이 높겠죠. 오케이. 다음에 이제 의미론. 이 의미론은 일단 첫 번째 전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문론과 섞여져서 나와야 된다 그랬죠. 왜냐면 의문론을 2개를 내고 싶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의미론의 성향을 볼게요. 담화랑 높임 표현 나왔죠, 6월에. 그죠?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높임 표현이나 담화 표현, 아는 문장에다가 의문론적 성향을 더한 애들까지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의미론이 좀 어려울 겁니다. 의미론이 좀 어려울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자, 중세 통사론, 중세 같은 경우에는 중세 통사론이 나왔고 중세 의미론이 나왔는데 이때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19년도 문제를 풀어보시면 19년도랑 18년도 문제를 풀어보시면요. 중세 의미론을 한번 내고 중세 의미론을 내고 중세 통사론을 내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월인석보, 뭐 세종어제 훈민정음, 뭐 석보상절, 용비어천가 이런 거 해석하는 게 어떤 뭐 주격조사가 어디 나타나고 어디 어떻게 생략하고 이런 거 있죠. 즉 국어사 문제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 마치 9월에 나왔던 문제 같은 유형 있죠. 그렇게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오케이? 얘를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체계는 이해하셨죠?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통사 둘, 의미론 하나, 의문론 하나, 중세국어 하나 나와야 하는데 이 통사론 두 문제는 단어의 형성이나 한글 맞춤법 추가로 품사도 고민해 주셔야겠죠. 품사 여기 빠졌네요.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품사 문제 나올 여지가 있고 얘는 11번과 12번으로 두 문제로 엮여서 나오겠죠. 오케이. 특히 의심 가는 부분이 뭐냐면 얘네들을 같이 낼 수 있는 단어의 형성이랑 품사, 한글 맞춤법까지 한꺼번에 다 낼 수 있는 애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전 활용이죠. 사전 활용에서 합성어랑 파생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혹은 단어의 의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요거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동음이여, 동음이여, 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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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활용례, 필요 그 품사, 필요한 문장 성분 이야기해 주죠. 요거 다 같이 낼 수 있거든요. 사전 활용 복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사전에서 합성어랑 파생어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는데 사전에서 사냥꾼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놀이터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 이거 슬러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놀이터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뭐 합성어는 뭐 돌다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근이랑 접사를 나누는데 직접 구성 성분에서 나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빔냉면 이렇게 나눴겠죠. 비빔 슬러시 냉면. 이거 직접 구성 성분에서 나눕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문제풀이 좀 도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직접 구성 성분에서 하이폰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놀이터 같은 경우가 원래 놀과 이잖아요. 명사와 점이사 이. 근데 여기 표시 안 합니다. 직접 구성 성분만 표시해요. 비빔냉면도 비비다랑 미음이죠. 표시 안 하죠. 냉면도 냉 플러스 면인데 표시 안 합니다. 직접 구성 성분만 사전에 표시해요. 요거 사전 활용 같은 경우가 이제 합성어, 파생어, 단어의 의미 관계랑 함께 낼만 하고 이게 아니라면 단어의 형성이랑 품사랑 같이 낼 수 있는 방법 대표적으로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 쪽 있죠. 그다음에 전미사랑 뭐 전성어미의 차이 요 정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 있죠.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합성어와 파생어를 사전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성어 그 비통사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에 전미사 체계 같은 것들 합성어 파생어 위주로 하시라는 거죠.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글 맞춤법도 좀 중요하게 강조했던 거 뭐 서슴지 뭐 탐탁지 뭐 만만치 마개 뭐 노름 이런 것들 있죠.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의문론 의문론 한 문제는 의문론으로 단독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한 문제가 지금 두 문제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한 문제는 퓨어 의문론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퓨어 의문론인데 약간 찜찜하게 모음과 관련된 체계가 좀 나왔으니까 뭐 모음 축약이라든지 모음 탈락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모음과 관련된 발음들 특히 좀 주의 깊게 대표적으로 모음 탈락이랑 모음 축약 정도가 있겠죠.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음운 변동 문제가 나올 건데 모음이 좀 신경 쓰인다라는 거. 그러면 모음과 관련된 축약과 탈락 이게 모음 축약뿐만 아니라 축약 탈락 쪽을 모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내기 좋은 건 사실 탈락이겠죠. 자음군 단수나랑 함께 모음 체계도 애초에 그냥 음운 변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푸시고 잘 푸셨던 음운 변동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발음만 열심히 해보세요. 다음에 이거 의미론. 얘가 좀 문제예요. 이번에 기조상 의문론과 엮여 나와야 좀 그림이 좀 예쁘겠죠. 의문론과 엮여 나오기 좋다라는 거. 이번엔 의문론과 반드시 엮여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미론이랑 의문론이 엮여 있는 분야가 있어요. 용언의 활용. 그죠? 용언의 활용이 의미론과 의문론이 엮여 있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말어미랑 선어말어미 있죠. 뭐 종결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 이 부분. 선어말어미다 보니까 뭐 시제, 그 다음에 저기 그 높임 표현까지 선어말어미 시, 뭐 그 는, 겟, 앗, 엇 기억하시죠? 시제까지. 그 다음에 규칙 활용이랑 불규칙 활용. 사실 얘가 매우 확률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 얘가 의문론이랑 거의 붙어 있는 학문이잖아요. 의미론이랑 의문론이 붙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쪽의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기조, 이쪽 기조, 9월의 기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는 문장이랑 이어진 문장도 신경 쓰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아는 문장이랑 이어진 문장, 의문론적 그런 경향이 막 섞여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당황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같은 경우는 모르면 틀려야 되니까 얘도 좀 알고 계시고 암기를 하는 거. 불규칙 활용 체계를 막 용례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규칙 활용의 특징이랑 불규칙 활용의 특징, 특히 요거 의탈락이랑 리을탈락, 얘는 규칙 활용이죠. 얘는 적이니까요. 의문 변동에 포함이 되니까 기조가 딱 보이죠. 의문론, 여기서 의문론 단독으로 나오는데 하필 모음을 언급을 했고요. 의미론이랑 의문론을 섞어서 내야 하는데 그러기 좋은 게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고, 대표적으로 의탈락과 리을탈락은, 특히 이 의탈락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음 탈락의 예시랑도 연관이 되어 있죠. 요 느낌. 그래서 규칙 활용이랑 불규칙 활용 쪽을 좀 깊게 좀 맛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웬만하면 체계를 암기하고 가시고 의탈락, 리을탈락, 규칙 활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테스트 좀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통사론과 관련된 거기도 하고 이 의탈락과 관련된 거기도 한데, 자, 담과 담고 뭐가 맞아요? 이 담가가 맞습니다. 담그다가 원형이고요. 정말 드물게 담구다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 조폭들이 쓰는 말입니다. 너 담군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교육적이지 않으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용례가 이 담가입니다. 담가, 담그아, 오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니까 의탈락했겠죠. 담가입니다. 담가, 담가예요. 같은 맥락으로 잠가, 잠거가 아니죠. 잠가가 맞습니다. 요거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한글 맞춤법과 관련해서 좀 많이 틀리는 거,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본 건데, 건네다랑 건네다 뭐가 맞아요? 건아이다, 건어이다. 건네다 얘입니다. 어이예요. 그 다음에 저기 그 베풀다랑 베풀다, 이거 어이가 맞습니다. 잘 체크하고 계셔야 되겠고, 뭐 그 다음에 뭐 뺐다랑 뺐다, 얘는 둘 다 되죠. 빼 쌍시었다, 요 뺐다 같은 경우에는 빼앗다 할 때 뺐다고, 요 뺐다는 그 콘센트를 빼다의 과거형이죠. 요것도 좀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규칙 활용이랑 불규칙 활용이 좀 수상해 보인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이게 안 나온다면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시제 아니면 높임일 겁니다. 아, 그리고 저기까지, 특히 그 아는 문장 중에 인용 표현을 좀 깊게 봐주세요. 인용 표현도. 왜냐면 인용 표현 같은 경우도 이 어미랑 관련돼서 엮기가 너무 좋은데 어미가 의문론과 좀 성향이 좀 비슷하거든요. 인용 표현도 좀 깊게. 인용 표현 간접 높임 같은 경우는 종결 어미의 원형으로 바꾸고 고를 붙여야 되죠.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세국어. 중세국어는 솔직히 확률이 좀 높진 않아요. 얘는 그냥 들어만 두시고요. 9월과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지문을 주고 이 지문을 가지고 조사 체계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뭐 어미 체계가 어떤지, 높임법 체계가 어떤지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굳이 따지면 조사 체계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관형격 조사가 언제 의 붙고 언제 어이 붙고 언제 시옷 붙는지, 주격 조사가 언제 이 혹은 모음 이 혹은 안 붙는지 요 정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주격조사가 또 특히 헷갈리는 게 이모음성을 가진 애들은 전부 다 이를 붙이면 안 됩니다. 이, 에, 왜, 위, 뭐 드물게 의 이런 애들은 붙이면 안 돼요. 이모음 주격조사에서 불휘처럼요. 됐을까요? 뭐 요 정도가 좀 정보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는 이쪽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세종어제 혼민정음 용비어천가 월인석보 석보상절 소학원의 두시연애 이거 공부하고 가진 마세요. 뭐 저랑 수업을 한 학생 같은 경우면 이제 그 바탕이 부분에 있는 세종어제 혼민정음이랑 소학원의 정도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고요. 이거를 뭐 글을 한번 더 보고 간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현대어 풀이 잘 보세요. 현대어 풀이 반드시 헷갈리면요. 현대어 풀이로 돌아가면 보통 풀려요. 현대어 풀이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현대어 풀이가 여기서 가가 붙었네. 그럼 얘는 주격조사인가 보다.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어 풀이 잘 보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올 만한 것들이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거는 난수에서 확률을 찾는 거예요. 뭐 문학은 그 작가 중에 한 명이 나올 거지만 혹은 그 작품 중에 고전이면 작품 중에 한 명이 나올 거지만 이건 난수에서 확률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해요. 근데 확률이 그나마 좀 높다 뿐이니까 제 말을 막 철석같이 믿고 이것만 공부해야지 이게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되 이 부분만 좀 깊게 보시면 손해를 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알고 계시고 지금 한 8일 9일 남은 것 같은데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네요. 한 8일 9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열심히 보시고 그죠? 고생 많으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오글거리는 얘기는 잘 못하는데 고생 많으셨고 결과 다 좋게 나올 겁니다. 뭐 요행, 기적, 대박 이런 거 바라지 마시고 그냥 시원하게 풀고 오세요. 여러분 실력 공부했던 거 자신 있게 다 보여주고 오세요. 요행 같은 거 바라지 말고 찍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시원하게 보고 오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과는 다 따라오니까 열심히. 그리고 또 이때쯤에 제가 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18학번 때 18학년도 때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그래서 수능이 일주일이 미뤄졌죠. 좀 충격이 좀 컸는데 저도 그 일주일 동안 사탐 같은 건 충분히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사탐이랑 과탐이 좀 어려웠는데 컷이 좀 높았습니다. 이 얘기는 일주일만 가지고도 바뀔 건 바뀌어요.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마시고요. 완주하세요. 완주 열심히 하시고 남은 기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요행 같은 거 바라지 말고 시원하게 그냥 문제만 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능을 마치고 아마 이게 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수능 마치고 이제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될 때 정말 이제 기쁜 얼굴로 선생님도 시원하게 잘 풀고 왔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